안녕하세요. 제3절 회계의 순환과정 본문 뒷부분 하겠습니다. 자, 이 앞 시간에서는요, 우리 48페이지 회계의 순환과정 그림에서 위에 있는 세 가지, 즉 거래의 식별, 그리고 분계, 전기까지 했습니다. 즉 기중 회계 처리까지 해보았다 이거지. 자, 지금부터 할 거는 기말 결산 과정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6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요, 각 결산 단계마다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쭉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제가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겠다. 됐습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리는 그림 마음으로 한번 미리 그려봤습니다. 우리 기중 회계 처리 했고요. 요 과정을 반영해 가지고 각각 계정 과목별로 총 계정 원장이 이렇게 딱딱 작성되어 있다. 됐죠? 자, 요 상태에서 결산 예비 절차로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전 시산표란 거는 시산표란 건 뭐라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를 하나의 표로 쭉 작성하는 거지. 자, 요게 요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됐죠? 위치에 따라서 하나의 표로 딱 작성했다. 시산표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분계할 때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분계를 하다 보니까 시산표를 작성하면 왼쪽의 합계 전부 다 합한 거랑 오른쪽의 합계 전부 다 합한 거랑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핵심이다. 시산표의 핵심. 됐죠? 그리고 가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는 문제가 간혹 출제됩니다. 그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자, 분계가 원래 정답인 분계는 차변에 급여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급여를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에 따라서 현금도 20만 원 나간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내가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시산표에서는 요거를 잡아낼 수 있다 없다? 못 잡지. 어쨌든 금액이 틀렸지만 왼쪽 오른쪽 금액은 똑같게 어쨌든 적었죠. 그러면 일단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거지, 시산표에서는. 그죠? 시산표에서는 총계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총계와 오른쪽에 있는 총계가 똑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금액을 양쪽에 동일하게 잘못 적었다. 이런 오류 발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를 내가 실수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급여 이렇게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런 것도 실수를 잡아낼 수 없다. 못 잡는다고. 그래서 계정 과목 잘못 쓴 것, 그 다음에 금액을 왼쪽 오른쪽 동시에 잘못 쓴 것 이런 거 못 잡는다. 그런 오류는. 올리 잡을 수 있는 오류는 요 왼쪽에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이렇게 적고요. 오른쪽은 20만 원 적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서로 금액을 다르게 적는다든가 또는 차변 대변 적어야 될 거를 차변 이렇게 차변만 2개 이렇게 적는다든가 즉 차변과 대변 합계가 다른 오류를 범했을 때만 그게 시산표에서 걸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답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혹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뭐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 합계만 확인할 수 있거나 요거 키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볼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문제 출제 관련되는 상황이고 결산하고는 큰 관계 없어요.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 결산 과정을. 자, 기중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수정 전 시산표를 이렇게 딱 작성해 보면 결국은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은 상태인 수정 전 시산표가 작성된다 이겁니다. 자, 결산 예비 절차 거쳤으면 이제 결산 작업 해야 되겠지. 결산 작업은 어떻게? 기말 수정 분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말 수정 분계라는 것은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기록하는 분계가 필요하다. 그 이름이 기말 수정 분계였다 이겁니다. 우리 사례에서는요, 기말 수정 분계가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 이게 제3장, 제2절에서 배울 건데요.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 회사는 상품을 싸게 주고 사와가지고 비싸게 파는 회사입니다. 요 사례에서는 상품을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9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140만 원에 팔았지. 50만 원만큼 마진 얻었다 이겁니다. 우리 사례는 그 회계 처리를 좀 단순하기 위해서 상품을 딱 한 개 사와가지고 그 한 개를 그냥 팔았다 이걸로 했지.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상품 사고 파는 게 주된 거래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상품을 외부에서 사올 것이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외부에 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건 팔 때마다 지금 이 물건을 140만 원 주고 파는데 애당초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지 그거를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물건 일단 사올 때는 얼마 주고 사는지 그때그때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온 가격대로 딱딱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놓는데, 그리고 물건 팔 때가 문제지. 물건 팔 때마다 이거 얼마 주고 사와서 얼마 주고 팔지 그거 일일이 파악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물건 팔 때는 돈 받는 것만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직에 따라서 아까 2월 20일자 분계를 보면은 대변의 매출, 즉 수익의 발생, 그리고 차변의 현금 140만 원, 현금, 자산의 증가, 그것만 기록했다고. 그래서 요게 얼마짜리 상품을 우리가 판 건지는 기록 안 했다고. 그냥 받는 돈만 기록을 했다. 이거지. 수익만 기준에 기록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물건 팔았던 게 얼마짜리였지 그 파악은 언제? 12월 31일자에 한 번에 그냥 탁 해버린다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창고를 뒤져보는 거지. 창고를 뒤져보면 우리 사례에서는 뭐다고? 창고에 상품이 있다 없다? 없지. 왜냐하면 90만 원 주고 사왔지만, 그래서 창고에 있었겠지만 팔리는 순간 창고에 있던 물건이 외부로 나가버렸잖아. 그러면 창고에 하나도 물건이 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고에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아있네.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그러면 90만 원 주고 사왔던 그 상품이 팔렸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한답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수백 건을 사왔다 하더라도 창고에 남아있는 걸 파악해가지고 역산함으로써 기중에 얼마짜리 물건이 팔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회계 원리 로직이다. 됐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실제 창고 조사에서. 됐죠? 그러면 아까 우리 기중 거래에서 하나가 이제 기말 수정 분계로 추가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기중 거래에서요. 하나가 이제 빠졌다 그지? 그거를 12월 31일자 분계로 채워간다 이겁니다. 12월 31일자 기말 수정 분계로요. 자,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였다고? 90만 원 주고 이렇게 상품 사왔던 게 있었는데 창고에 보니까 이미 없으니까 이게 팔렸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9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매출 14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마진을 50만 원 얻었다라는 게 결론이지. 그래서 이미 매출에 대해서는 기중에 거래가 딱 분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 팔렸는지에 대한 매출 원가라는 비용만 인식하면 되는 거지. 수익은 이미 인식되어 있다 이거지? 수익은 인식되어 있으니까 비용만 인식하면 되겠다. 그 비용 이름이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차변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지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3장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거든. 지금은 어렴풋이 12월 31일자로 이러한 추가적인 분계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만 느끼면 돼. 됐죠? 자, 12월 30일자 이런 분계 필요하고 매출 원가 차변에 기록한다. 요게 뭐라고?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 되겠다. 비용의 발생. 요거는 아까 수익의 발생이었죠? 요거는 비용의 발생. 차변 쪽이니까. 그리고 대변 쪽에는 뭘 기록하냐면 아까 상품으로 사가지고 자산이 딱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창고에 보니까 자산이 없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사왔지만 이미 팔 때 그 고액한테 이미 물건을 줬으니까 상품을. 됐죠? 이미
팔리고 없으니까 상품을 감소시키는, 즉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는 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 즉 차변의 매출 원가 9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상품 90만 원이라는 이러한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익은 140만 원, 비용은 90만 원. 그래서 140만 원 빼기 9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만큼 우리가 마진을 얻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지. 됐죠? 자, 기말 수정 분계 이제 한 건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전기하고 시산표에 반영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자, 상품 계정 과목이 오른쪽에 적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그지? 감소를 기록해야 되겠지. 90만 원을 감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하, 상품이라는 게 0에서 출발했는데 90만 원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90만 원만큼 감소해버려가지고 잔액은 하나도 없구나라고 딱 파악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여기는 뭘 적는다고? 반대편 계정 과목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매출 원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됐죠? 매출 원가라고 적어주지. 됐죠? 자, 조금 자리가 좁으니까 조금 넓게 다시 쓸게요. 매출 원가 90만 원. 매출 원가 90만 원. 됐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도 하나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매출 원가에 대해서 초기적 원장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니까 여기 9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900 000 이렇게 적어주고 뭐라고? 반대쪽 계정 과목인 상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적어주면 일단 전기가 끝났고 요걸 그대로 시산표로 반영해야 되겠지. 그렇게 반영한 시산표 이름이 뭐라고?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후 시산표로 이제 추가로 반영하면 되겠지. 일단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쪽에, 그지? 비용에다가 매출 원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매출 원가 90만 원 이렇게 적어주자. 그리고 상품이 90만 원이 아니고 이제 90만 원만큼 감소해버렸으니까 잔액은 얼마 된다고? 0 된다고. 그러면 요거를 90만 원이 아니고 0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요거는 비용은 90만 원 증가했고 자산은 90만 원 감소했으니까 여전히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똑같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 항상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 시사표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우리 48페이지 그 순환과정 절차에서 남은 게 이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 세 가지만 남았죠. 자, 그리고 아까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 이유는 뭐라고? 거기서 당기 순이익을 먼저 구해야만 그 당기 순이익을 기초 자본에 합해가지고 비로소 기말 자본이 나오다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보다는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제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해 보자 이겁니다. 수익 비용 계정은 올해만 써먹고 내년에 써먹을 일 없죠. 내년에 매출, 내년에 급여라는 수익 비용은 다시 0부터 다시 1, 2, 3, 4 이렇게 카운트 되니까 올해만 써먹고 내년에 써먹을 일이 없다. 올해 있던 수익 비용은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남는 건 뭐라고? 수익 비용은 남지 않고 당기 순이익만 남는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글자로 읽으면 좀 와닿지 않는데요.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모든 수익 계정 과목과 모든 비용 계정 과목을 이제 없애면 된답니다. 근데 없앨 때 뭔가 임의의 계정 과목을 하나 쓴답니다.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래. 어떤 경우는 집합손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합손익 또는 손익 어쨌든 그런 계정 과목을 쓴다. 근데 그거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그 이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손익이라는 임의 계정 과목을 통해서 결산한다. 그것만 알면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수익 계정 과목을 없애버려. 자, 모든 수익 계정 과목들은 잔액이 어디 있다고?
네 자리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례에서는 수익에 해당하는 거는 매출밖에 없죠. 매출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잔액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지금 현재 있다. 그지? 140만 원만큼. 오른쪽에 있는 잔액을 왼쪽으로 없애버려. 그죠? 그래서 차변 쪽에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준다. 140만 원. 그러면 이제 수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대변 쪽에 뭔가 적어야 된다고 했죠. 적어야 되겠지. 요때 적는 게 뭐라고?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당연히 12월 30일이겠지. 자, 그러면 매출이라는 수익은 없어져 버리고 이름이 손익이라는 걸로 대체된 거죠. 오른쪽에.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용 계정 과목은 우리 사례에서는 누구 있습니까? 매출 원가라는 거 있고 급여라는 거 있고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가 비용인데 네 자리는 왼쪽이지, 그지? 비용은. 그러면 잔액이 당연히 왼쪽에 남아 있을 것이다. 매출 원가 그리고 급여라는 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네 자리가 왼쪽이니까 잔액은 왼쪽에 기록된다, 그죠? 그리고 급여 제가 실수했네, 그죠? 요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었겠지, 그지? 그래서 급여 10만 원 이렇게 왼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됐죠? 그래서 잔액은 네 자리가 왼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왼쪽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비용을 전부 다 없애줘야 되겠지. 현재 왼쪽에 남아있으니까 없애주려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적어줘야 되겠다. 즉 비용이 돼서 감소를 인식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비용 네 자리 왼쪽이니까 감소라면 반대쪽인 오른쪽에 적히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 이쪽에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원가 90만 원, 그 다음에 급여 1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 1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만큼을 차변 쪽에 적어주는 거지. 마찬가지 이름은 뭘로? 손익이라는 걸로 고쳐준다. 그러면 결국 뭐라고? 매출원가, 급여라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내년에 안 써먹을 거니까 없어져 버리고 대신 손익이라는 거 계정 과목이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에 적혀있는 손익 계정 과목의 금액은 서로 다르겠지. 그죠? 왜? 수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혀있는 손익은 결국 뭐라고? 원래 오른쪽이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의 합계 금액이 손익 계정의 오른쪽에 적혀있을 것이고 손익 계정의 왼쪽에 적혀있는 건 뭐라고? 비용 계정의 합계 금액. 이게 왼쪽에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손익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 금액이 큰지 왼쪽 금액이 큰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지. 왜? 결국 필요한 건 단기 순이익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40만 원 더 크죠? 아, 단기 순이익이 40만 원 발생한 상황이었구나. 올해 장사한 결과. 됐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 40만 원인 게 결론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기초 자본하고 플러스 시켜서 기말 자본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손익이란 계정 과목 40만 원을 자본으로 보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뭐라고?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손익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40만 원을 없애주는 거지. 그러면 차변 쪽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익,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적을게요. 자 12월 31일자 차변에 손익 이렇게 적고요. 대변에 이걸 뭘로 대체한다고요?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 40만 원으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세요. 결국은 자본이라는 게 네 자리 어딥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이 오른쪽에 적히는 순간 자본이 증가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라고? 아하, 단기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자본이 증가하게 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회사가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상황, 즉 단기 손실인 상황이다. 그러면 요 손익이란 계정 과목이 어떻게 대변 쪽에 기록되겠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란 거는 차변 쪽에 기록되겠죠. 그러면 아, 단기 순이익 나오면은 자본이 감소하구나라는 결론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 됐죠? 그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익이란 계정 과목을 보면요. 오른쪽에 140만 원 나왔다가 왼쪽에 100만 원, 그리고 다시 왼쪽에 40만 원 해가지고 오른쪽 140만 원, 왼쪽 140만 원 해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지. 그죠? 요게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었다. 그러면 손익 계정 과목에 대해서 총 계정 원장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지. 자,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일단 오른쪽에 먼저 140만 원 나왔지. 그래서 14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쪽 계정 과목 적는다고 했죠. 여기서는 매출밖에 없지. 그래서 매출이라는 수익이 적힐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다시 100만 원 적히죠. 100만 원. 상대방 계정 과목은 매출원가와 급여. 그죠? 두 개를 적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칼이 좁으니까 뭐라고 적을까? 그냥 저는 비용 등이라고 그냥 줄여서 적어볼게. 됐죠? 어쨌든 오른쪽에 140, 왼쪽에 100만 원 이렇게 적겠고, 차이 금액인 40만 원만큼이 현재 오른쪽에 있는 상태니까 이걸 없애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왼쪽에 40만 원 기록됐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로? 계정 과목이 중요하겠지. 그치? 뭘로 대체된다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됐죠? 그리고 자, 수익 비용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가 됩니까? 자, 매출이라는 게 여기 있었죠. 오른쪽에 잔액이 있었는데 손익이란 걸로 결국 대체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140만 원 잔액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결국은 없어진다. 뭘로? 손익이라는 걸로 대체돼 버리니까. 그리고 매출 원가가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90만 원 차변에 있었지만 여기에 다시 90만 원 대변에 적혀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급여도 차변 쪽에 잔액이 있었지만 대변으로 적혀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적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장부의 마감이라는 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장부를 마감한다는 거는 뭐냐고? 잔액은 원래 네 자리 쪽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자산이면 왼쪽, 부채면 오른쪽, 그리고 수익이면 오른쪽, 비용이면 왼쪽. 그죠? 자, 수익 비용을 마감하는 거니까 수익 비용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 자, 매출이라는 게 수익이니까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잔액이 원래 오른쪽에 있어. 그런데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되는 순간 이제 잔액이 0이 돼 버리지. 그러면 자, 총계정 원장에서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마감해 버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버린다. 요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계정 과목에 대한 마감, 즉 장부에 대한 마감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됐죠? 그래서 마감된 총계정 원장은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수익 계정 또는 비용 계정이라면 뭘로 대체된다? 손익이란 계정으로 대체된다. 그렇게 특징을 정의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다. 그죠? 네 자리 왼쪽이라서 왼쪽 잔액이 있었지만 손익이란 계정으로 대체됨으로써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 버린다. 즉 내년에는 넘어가자. 내년에 써먹을 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급여도 마찬가지다. 왼쪽 오른쪽이 같아져 버리니까 마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됐죠? 요게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의 마감이었다. 그리고 자, 이익잉여금 40만 원이 이제 늘게 된 거죠. 이렇게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자본 계정에 있어서 오른쪽 금액이 커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지. 자, 뭘로 적으면 될까?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으로? 손익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게 남았죠? 오케이. 자, 자산, 부채, 자본은 특징이 내년까지 써먹을 수 있다. 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한답니다. 자, 장부 마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해버리는 게 마감이라고 했죠? 요런 식으로 한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은. 자, 보십시오. 현금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 뭐라고? 왼쪽 합계는 320만 원, 오른쪽 합계는 120만 원 돼가지고 요 크기가 얼마였다고? 200만 원이었다고. 200만 원. 그래서 네 자리가 왼쪽이니까 왼쪽에 잔액이 200만 원 남았던 상황이다. 그런데
요 200만 원은 내년 1월 1일로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요거는 날라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때를 차기 이월해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메모하면서 장부를 마감한답니다. 얼마로? 200만 원을 여기 적어줘야 되겠죠? 200만 원을 적어주면은 적어주는 순간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아하, 현금 계정이 마감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나면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기초금액은 처음 출발점은 네 자리 쪽에 기록되고요. 기말 금액은 차기 이월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그거는 네 자리의 반대쪽에 기록될 것이다. 요 적힌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잔액이 된다. 그런 특징이 있죠. 요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 특징이다. 계속 진행해 볼게. 요건 자산이었지. 차입금은 뭐라고? 네 자리가 오른쪽인 부채지. 그러면 장부 마감도 마찬가지로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큰 금액 얼마라고? 30만 원. 그래서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잔액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장부 마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써먹을 거예요 라고 차기 2월이라고 적으면서 30만 원을 여기 적어주면 왼쪽 오른쪽 똑같아져 버리니까 딱 마감돼 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실수였다 그지? 자 현금 얼마 20만 원 주고 현금 20만 원 주고 차입금 갚았죠. 그래서 이거 출발점이 틀렸네. 자 20만 원을 고치고 그래서 잔액은 30만 원 남은 상황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잔액도 오른쪽에 남았을 것이고 요거 내년에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차기 2월 30만 원 적으면서 딱 장부가 마감된다 이겁니다. 됐죠? 요게 부채의 마감.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볼게. 상품이란 것도 자산이지. 네 자리가 왼쪽이다. 기초금액이 있었으면 이쪽에 적혔었겠지. 근데 기초금액이 0이었으니까 따로 적힌 게 없었다 그지? 오케이. 그랬다가 자 그림을 왼쪽 오른쪽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잔액은 만일 있었다면 왼쪽 여기 적혔을 것인데 매출 원가로 전부 다 대체됨에 따라서 잔액이 0으로 전제 나온 상태다. 그러면 내년에 차기 2월로 넘길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반대쪽 차기 2월 쪽에다가 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진 거지. 그럼 이렇게 상품이란 자산의 계정감액에 대해서 마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 있나? 자본금, 이익잉여금 요거 두 개가 남았네. 해볼게요. 자본금 네 자리가 오른쪽 맞죠? 그래서 기초금액 요거였고 변동이 전혀 없으니까 잔액도 그대로 남아있다. 요거 내년에 써보게 되니까 어떻게? 차기 2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마감돼 버린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요게 좀 중요했다 그지?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그죠? 기초금액 30만 원 여기 적힐 것이고 손익계정으로 딱 집계된 당기순이익 때문에 어떻게 40만 원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잔액은 얼마 남아있다? 70만 원 남아있다. 네 자리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잔액 맞죠? 요거를 내년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차기 2월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얼마? 70만 원.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 계정도 마감이 된 거지. 어렵지 않죠? 요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이었다. 로직은 크게 어렵지 않고 신경 쓸 거는 아하 이익잉여금 장부 마감할 때 당기 순이익 영향이 딱 반영된 금액으로 마감되구나. 요것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재무제표 만드는 거지.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우리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지. 자 재무제표는 이렇게 작성한답니다. 자 수정 후 시산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잖아.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았죠. 요 중에서 이제 요 수정 후 시산표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들은 수정 후 시산표에서 이렇게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손익계정을 통해서 마감되어 버림으로써 0으로 다 바뀌는 상태죠. 그렇지만 손익계산서는 요걸 0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감되기 전 금액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겠지.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요 금액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특징이 있으니까 마감한 다음에 금액으로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지? 자, 시작해 봅시다. 시산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렇게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요 그림만큼은 떼와가지고 어디로? 요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요대로.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거, 요 그림만큼은 떼와 가지고 어디로? 요렇게 요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래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차입금 부채가 30만 원. 그 다음에 쫙 긋고 자본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은 현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자, 왼쪽 어깨 200만 원이고 오른쪽 어깨는 현재 얼마라고? 130만 원, 30만 원. 그럼 160만 원밖에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왼쪽은 200만 원, 오른쪽은 왜 160만 원? 차이가 왜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이익잉여금은 보세요. 뭐라고? 시산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기말이 아니고 뭐 기초의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힌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왜 그렇습니까? 로직 자체가, 시사표 자체는 아직까지 장부 마감하기 전 상태로 쭉 이렇게 적히다 보니까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 합계가 똑같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여기 적혀있는 이익잉여금은 당기 순이익이 반영되기 전 금액을 적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로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식을 하나 새로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뭡니까? 기말 자산, 왼쪽은 기말 자산 플러스 요거 뭡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총 비용, 왼쪽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기말 부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기말 자본이 아니고 뭐 기초 자본이잖아요. 기초 자본. 그래서 기초 자본 플러스 요 뭐 총수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총수익. 이렇게가 등식이 성립한다.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요 등식을 시산표 등식이라고 한다. 됐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맨 뒷부분 몇 페이지냐면 61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마저 재무제표 작성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렸고요. 손익계산서 매출이라는 거 140만 원. 그 다음에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 10만 원. 매출원가 90만 원. 이렇게 적히면 수익 쪽은 140만 원, 비용 쪽은 100만 원. 마찬가지로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 차이는 뭐라고? 당기순이익이라고. 맞습니까? 당기순이익 40만 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고스란히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40만 원. 그러면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은 30만 원이 아니고 얼마? 70만 원 되겠지. 그리고 요거는 합계가 16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됨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겠지. 됐죠? 요것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였다. 요거 제 2절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런 로직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요게 우리 1년의 회계의 순환 과정, 그 중에서 결산 과정이었다. 어렵지 않죠? 자, 요런 과정을 거친다 이겁니다.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다. 됐죠? 그리고 계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기중 회계 처리 방법 또는 결산 회계 처리 방법은 제3장에서 지겹도록 배울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할 줄 알면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 합격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요번 본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3절에서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회계상 거래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였다. 그리고 1년의 회계 순환 과정을 순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우리 회계 전반에 걸쳐서 이해를 요하는 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괜찮거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 들은 걸로 충분하다. 일단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계정과목별 회계처를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책진도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책을 쭉 보시면 이해가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것이다. 됐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핵심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자, 1번 종업원을 월급 120만 원으로 채용했다. 채용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죠. 자사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오케이. 회계상 거래 아니고.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이것도 계약한 거잖아. 계약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변동 없다. 3번, 상품을 30만 원으로 주문받다. 주문 자체로도 아무런 변동이 없지. 그래서 계약 그리고 주문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요거는 회계상 거래 아니다 라고 정리해 봤죠. 그래서 요거 1, 2, 3번은 거래 아니다 회계상으로는. 4번 광고료 10만 원을 외상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광고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돈을 지금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주기로 했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지금 만약 돈 줬다면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될 것이고 외상으로 나중에 줄게요 라고 했다면 외상이니까 부채겠죠. 부채 미지급금이라고 나중에 이름 부르거든요. 그 부채가 대변에 기록되겠지. 부채의 증가. 어쨌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항목이 변동이 일어나는 회계상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상 거래 판단은 나중에 계정과목별 회계처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2번.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이 되게 이상하다. 그지?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 즉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일까? 그거 묻는 거죠. 오케이. 핵심은 뭐라고? 차변과 대변이 틀린 것. 그 오류는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시산표에서. 그거 아니고는 다른 오류는 찾을 수가 없다. 1번. 대차 양변에 틀린 금액을 같이 전개했다. 요거는 못 찾죠. 2번. 대차를 반대로 전개한 금액. 요것도 못 찾죠. 3번.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으로 전개했다. 어쨌든 차변과 대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류도 못 찾지. 4번.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합계가 달라지겠지. 요거는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됐죠.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 2, 3, 4번 지문이 모두 다 자산, 부채, 자본 가지고 비교했으니까요. 굳이 시산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재무 상태표만 그리면 되겠다. 자산, 부채, 자본. 자, 이렇게 있을 때 1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하나요? 만약에 자산도 100 늘고 부채도 100 늘면은 자본은 변동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요 자본 변동은 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란 말 때문에 틀렸다. 2번 자산이 증가하고요.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본은 반드시 늘어나야지만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100 늘어나고 만약에 10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요게 110만큼이 늘어나야지만 왼쪽 오른쪽이 똑같겠지. 그래서 항상 자본은 증가해야지만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질 것이다. 2번이 정답 되겠지. 3, 4번 읽어나 봅시다. 3번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고정이 되면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자본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 근데 자본이 감소한다고 생각들었지. 4번은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자, 자본은 반드시 감소해야지만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증가 때문에 틀렸겠지. 됐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다. 됐죠? 결국 키포인트는 재무 상태표 등식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4번. 다음 중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은, 그죠? 이런 순서들 문제 자주 나온다 이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기말 수정 분계,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질문을. 기말 수정 분계에서 수정 후 시산표. 맞죠?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마감,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 마감. 맞죠? 그래서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마감하는데 그 사이에 손익이란 거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익 계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집합 손익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맞겠죠.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답은 1번. 됐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보면 조금씩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도 순서 묻는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요한 절이었습니다. 제3절 회계의 순환 과정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